다 했나? 홀은 마무리된 것 같고 주방도 이미 싹 지어놨고 내일 손님은 대박 나면 된다. 전에 분식집은 우리가 처음에서 그랬던 것도 있고 여기는 본사에서 지원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엔 잘해보자. 여보, 화이팅! 화이팅! 조명도 참 잘 골랐다, 그자? 처음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네네. 임대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네 사장님.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어째야 되노? 왔나? 손님도 없고 해서 그냥 오늘은 재료 조금만 샀다. 그래. 그나저나 직원은 언제 뽑노? 장사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당분간 당신이 좀 더 고생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알겠다. 그리고 매달 당신 통장으로 200만 원씩 보내줄게.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 하면 안 되겠나? 알겠어요. 근데 길에 아예 사람이 없다. 그러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힘 한번 내보자. 그럽시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 그리고 만기 연장과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 등으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아니 손님이 왜 이래 없노? 코로나만 끝나면 대박 날 줄 알았더만. 그러게. 영 손님이 없네. 대출 만기도 다 돼가는데 어쩌야 되노? 형님, 내 왔다. 진호야. 어쩐 일이고? 어쩐 일이게. 형 가게 한다니까 팔아주러 왔지. 저 육개장 하면 되나? 한 그릇 줘요. 여보, 육개장 하나. 네. 뭔데? 내가 좀 주식한다 얘가. 얼렸나? 어. 2배? 야, 이거 정보 좀 주라. 안 그래도 대출 만기 됐는데 돈 구할 데가 없다, 야. 그럼 여기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다. 수익률 보장하는 데인데 내가 형한테 보내줄게. 이거 보고 한번 시작해봐봐. 이거? 이거. 가게 영업이 안 되니까 솔깃하죠.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수님. 주식 리딩방. 여보, 아직 안 자나? 먼저 자라. 진호가 얘기한 주식 리딩방이 이거네. 야, 수익 인증 사진도 이렇게 많고. 이건 뭐지? 매달 유료 결제라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1:1 코칭으로 상담까지 해준다는 게 이게 다 가능하네? 내같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인가 보네.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상담받고 주식으로 돈 한번 벌어보자. 하지만 주식 투자 수익은커녕 매달 유료 결제 금액만 나갔고 원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마음에 카드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주식만 하한 거고. 지금 손절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큰데. 여보세요? 형님, 근데 전에 소개한 그 주식 리딩방에서 혹시 투자했나? 네가 수익률 많이 냈다길래
왜? 거기가 무등록 불법 업체란다. 사람들이 원래 인증 사진도 다 가짜라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뭐라고? 지금 주식 리딩방도 폭파돼서 사람들 완전 난리다. 여보세요. 행해. 내 말 듣고 있나? 네, 이런 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가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더 큰 안 좋은 일이 이어서 연결이 돼서 다가옵니다. 맞아요.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다 시행착오 끝에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고 고정 지출금만 계속 나가면서 적자 상태가 지속됐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자 김영우 씨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대신 아내 고은혜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운영을 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출금으로 겨우 버텨왔습니다. 2023년 들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출금 거치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김영우 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인 박진호 씨 소개로 주식 리딩방을 알게 됐고 매달 150만 원의 유료 결제를 하면 정보를 얻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수익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을 찾기 위해 카드 대출까지 받으면서 더 큰 채무만 지게 된 상황인데요. 거기다 알고 보니 이용하던 주식 리딩방은 불법 자문업체임이 드러나 사기 피해까지 입게 됐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채무로 인해 김영우 씨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김영우 씨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게요. 장지호 변호사님 전문이신 그것이 떠오르긴 하는데 영훈 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시간 소상공인들이 고통받으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채무만 늘어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영훈 씨 같은 사례도 개인 회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영훈 씨가 개인 회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요즘 또 개인 회생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죠. 저희가 네. 꼼꼼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훈 씨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김영훈 씨 상황을 미리 파악해 봤는데요. 은행 대출 5,900만 원, 그중에서 소상공인 대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채무 3,200만 원으로 무담보부 채무는 총 9,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의 담보부 채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영우 씨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개인 회생에서 조정을 받는 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그냥 대출이기 때문에 채무를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간 소상공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변제를 유예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소상공인 대출만 있지 않아요. 김영훈 씨의 사례처럼 그 외의 대출과 특히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이게 뭐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나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채무가 과다해져 가지고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상환이 안 되면 영업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을 카드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채무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의 대상 채무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채무가 연체가 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채무가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었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는 개인 회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해 드린 의뢰인 분들 중에 2020년에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때 이미 개인회생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빠르면 올해 벌써 면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연장이냐 뭐 유예냐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조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도 저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빠르게 채무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보면요. 김영훈 씨 채무가 많아지게 된 거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를 하다가 채무가 발생한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주식 리딩방도 사실 뭐 생소하긴 한데요. 이런 곳에 투자를 하다가 발생한 채무도 이게 조정이 되나요? 네, 당연히 조정이 됩니다. 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은 주식 정보를 자문해주는 단체 채팅방이나 네. 인터넷 카페 같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리딩방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오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사 투자 자문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이고 네. 정상적인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법 행위에 투자를 했다는 게 아무래도 좀 걸리네요. 그렇죠.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면은 그 불법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몇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영훈 씨도 불법 행위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거지 김용훈 씨가 정보를 얻어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려 했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주식 리딩방이 돈만 받은 뒤에 자취를 감췄으니까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용훈 씨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추후에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이런 경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를 조정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봐서 채무가 발생했다.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피해자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명 자료가 없으면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식 리딩방의 캡처본이나 금융거래 내역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경위서를 작성해서 진술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인정받을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신고를 하면 인정받는데 좀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여부보다는 김영훈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네.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모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개인 회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소득과 부양가족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상황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네. 지금 김영훈 씨가 월 평균 소득이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로 배우자 고은혜 씨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아내 고은혜 씨는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동안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소득 산정할 때 고려돼야 되겠죠? 네,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네. 김영훈 씨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급여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산정을 할 때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됐던 200만 원은 김영훈 씨의 매입으로 산정해서 전체 소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을 소득에서 매입으로 딱 잡게 된다면 네. 소득 금액 자체는 좀 낮출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장 매입 자료로 충분히 인정받아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채무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인정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울 때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면 원만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영훈 씨의 월 소득이 480만 원인데 그중 급여 지급으로 200만 원을 매입으로 잡게 되면 한 달 소득이 280만 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김영훈 씨의 사업장의 월 소득은 480만 원이지만 김영훈 씨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월 소득은 28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훈 씨의 명의로 된 차량이 또 있습니다. 이게 유지가 힘들어서 할부금을 못 내고 있는데요. 개인 회생을 진행한 뒤에 이거는 계속 내야 되는 거겠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차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부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할부금을 안 내면 연체가 되겠죠. 예. 그 연체가 되면 담보 채권자가 차량을 가져가서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처분 절차라는 게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 차량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청 전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 예.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 담보 채권자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네.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정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았을 때 담보 채권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회생이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러네요. 이거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네, 차를 팔았는데도 남은 채무는 무담보부 채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채권들처럼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차를 처분하고도 갚을 돈이 남아 있어도 그 채무도 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 차량을 담보로 빌린 대출도 차량이 처분되고 나면 다른 대출들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 계획을 잘 수행하시면 이런 채무들도 모두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영훈 씨의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영훈 씨 채무가 그럼 어떻게 조정될지 살펴볼게요. 김용훈 씨는 총 채무 9,600만 원이 있고요.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지의 임차 보증금 4천만 원,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 사업장의 직기 및 설비 미품 300만 원, 적금 150만 원, 시세가 6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이시기 때문에 예상되는 퇴직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지금 총 재산이 6,050만 원인데 여기에 그럼 소득을 더해서 재산 가치가 반영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중에 예. 거주지 임차 보증금 중에 2,800만 원은 면제를 시켜줍니다. 현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거주인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에서 2,800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면제해주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에서 2,500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 정도는 남겨놓겠다 이런 법원의 취지네요. 예, 맞습니다. 자, 변제 계획 수립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계비인데 지금 3인 가구긴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2인 가구로 이게 생계비가 책정이 될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 소득은 월 평균 280만 원 정도의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하니까 2인 가구 생계비 207만 4,090원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면 변제금은 월 72만 5,91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김용훈 씨의 예상 변제 계획은 월 72만 5,910원을 36개월 동안 총 2,613만 2,76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원금도 28.48%만 변제한 뒤에 나머지는 모두 탕감받는 변제 계획이 예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훈 씨와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 소상공인 분들 더욱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연장과 유예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채무가 잘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하루빨리 받아보시면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